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주식을 다 싹 팔아버렸죠. 그 산업이 유망한 거랑 주식이 유망한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제 거의 많은 주식들이 아직은 그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 펀다멘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네. 주로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됩니다.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냥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22년에 다 맞췄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강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20년 전에 레리 윌리엄스라는 아저씨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1980년대에 한번 선물 세계 챔피언십에 나가서 이제 1년 만에 100배를 버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따님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17살짜리 따님이 그 똑같은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선물 세계 챔피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20년 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주식시장의 저점이 언제 오는가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2 또는 3으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온다. 그 두 번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저점이 온다. 미국 말하는 거죠.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보통 11월, 4월에 수익이 높고 5월, 10월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었냐면 한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때 그 책을 보고서 야, 이 말이 맞으면은 2022년 10월 말쯤 저점이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접었거든요. 그 책을 한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죠. 독일에 가서 놀러 갔는데 책방에 그 책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이 났죠. 아, 그래, 이런 책이 있었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아, 맞다. 그렇네. 22년 10월 말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정말 놀랍게도 22년 10월 언저리에 저점이 온 겁니다. 지금 그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점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월 15일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또 맞았네? 이렇게 나온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2와 3으로 끝나는 해, 그리고 중간 선거에 있는 해, 그리고 5월, 10월 그때가 겹치면 보통 그때가 저점인데 그때부터 보통 한 4, 5년 동안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4, 5년 동안 보통 미국 지수가 최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저점을 형성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 전쟁은 22년 1월인가? 그때 터졌죠. 그죠? 22년 1월인가 2월에 터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진짜 아주 묘하게도 2로 끝나는 해에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졌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우 전쟁도 그거였지만 일단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10배 올랐잖아요. 그 두 개가 사실은 22년 장을 이제 박살냈죠, 사실. 근데 박살이 이제 나고 끝난 게 그 이제 묘하게도 또 한 10월 중순 언저리였고, 예, 그 후부터는 또 주식이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4, 5년 동안은 주식이 좋다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것도 되게 편향을 보이더라고요. 11월, 4월에 모든 수익이 몰리고 5월, 10월은 좀 가난합니다. 이제 그게 그 주식시장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다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4월이 좀 끝나가는 무렵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주식을 다 싹 팔아버렸죠. 4월 20일, 21일 그 언저리에. 저는 원래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저도 한 18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3, 4월에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 기고만장하잖아요. 아싸, 오케이, 이제 5월부터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 4월 마지막 주부터 찬물을 저한테 이제 끼얹고요, 시장이. 그리고 저는 그때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마지막 주는 늘 버리고 그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는 4월 20일, 21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싹 팔고 나가버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5월부터는 다른 거를 해야죠. 그 11월, 4월에는 주로 주식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5월, 10월에는 좀 덜 해야 되거든요. 그냥 5월, 10월에 6개월 내내 예금을 보유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명색이 투자자이고, 저도 이제 체면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세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요. 30% 정적 자산 배분, 30% 동적 자산 배분, 30% 단기 전략, 그리고 5% 코인, 5% 현금, 이렇게 5월, 10월을 버텨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자체는 유망하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산업이 유망한 거랑 주식이 유망한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워렌 버핏 그 버크셔 주주총회를 보러 미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스노우볼이라고 그분의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자서전에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999년에 당시 인터넷 버블이 최고조였거든요. 그때 신흥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산업은 잘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들으셨냐 하면은 20세기 초반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가장 핫한 산업이었대요, 미국에.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2,000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연설을 할 때 1999년까지만 해도 그 2,000개 기업이 3개로 줄었어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3개로 줄었는데 심지어 지금 20년이 더 갔잖아요. 지금 크라이슬러는 해외에 팔려버렸고 GM은 2008년인가 9년인가 한번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남아있는 기업은 포드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라는 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또 항공사업이라는 게 있었대요. 항공사업. 그때 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항공사가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이 번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다 적자예요, 다 적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까보면 나오거든요. 10년짜리 보면은 몇 년은 돈을 벌다가 한번 와장창 망해가지고 이만큼 적자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라이트 형제들을 격추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미래 자본가들한테 너무너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 여기서도 항공산업이 전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시켰지만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다. 이런 거. 물론 2차 전지도 똑같은 길을 간다라고 저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산업의 성장과 주주들의 흥망성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주로서 뭐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산업의 성장성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그 성장이 이미 가격이 저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한마디로 파워 PBR가 너무 높은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산업 자체 성장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살아남은 기업은 미국 2,000개 기업 중에서 3개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그 2차 전지 기업이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모르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2차 전지 기업에 5년, 10년, 20년 동안 묻어가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고 그거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은 그냥 좀 단기적,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죠. 그러면은 개별주에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거를 보고 얼추 모방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별주에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마크 미너빈이랑 데이비드 라이언 그 두 명을 꼽아요 보통. 근데 그분들은 투자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크게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주춤해가지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그때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가면은 냅두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다시 내려왔다 하면은 빨리 손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주로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제 거의 많은 주식들이 아직은 그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냥 이제 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할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돈을 많이 버셨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100원짜리 주식이 300원에 가면은 그 주식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300원짜리가 다시 60원 내려갈 때까지도 못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은 버리시고 20일 이동평균이나 50일 이동평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일단 한번 팔고 보세요. 그게 이제 단순 조정일 수도 있고 진짜 하락장의 그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자, 하락장의 시작이면 그때 파는 게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쫙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최고점을 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를 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안 산 주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테마를 전부 다 20년 동안 잡았다고 하면은 전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야 미국, 러시아를 공격해 이런 입장에 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후회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그 모브가 뭔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사실.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냥 개별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가격과 펀다멘탈이 두 개 있으면은 가격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펀다멘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네. 주로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기업의 펀다멘탈이 좋으면 주가가 따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기업이 펀다멘탈이 좋다고 보이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펀다멘탈이 좋아봤자 뭐가 중요해요? 그게 1년, 2년 후가 중요한
중요한 건데,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펀다멘털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경향이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펀다멘털이 둘 다 좋으면 오케이, 그러면 좋은 건데, 펀다멘털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한번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하실 때도요, 그냥 가격만 보면 됩니다. 코인은 다행히도 펀다멘털 따위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가격만 보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70%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점 대비 70% 떨어졌다고 그때 들어가면 또 큰일 나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70% 빠진 후에 또 반토막,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70% 떨어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되, 비트코인 쪽은 그 후에도 빌빌거리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저점을 형성한 뒤 그 저점에서 2배 오르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제 최고점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만 불, 6만 불 그 언저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나게 빠졌어요. 신나게 빠져가지고 최저점이 작년 11월에 15,500불이었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2를 곱하면은 31,000불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돼요. 제가 근데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32,200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1차 매수를 했고 31,000을 실제로 재돌파하면은 2차 매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가져갈 거예요, 저는. 시장에 최근에 관심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악재가, 대형 악재가 2개가 있었어요. 그 루나라는 사태가 있었고, 요번에 그 권도형이라는 아저씨 잡혔잖아요. 몬테네그로에서. 그 사태가 하나 있었고, FTX라는 거대 거래소가 이틀 만에 파산했어요. 그게. 그 2개가 최대 악재였고요. 그래가지고 코인 시장이 정말 신나게 빠져가지고 그 11월에, 그것도 묘하게 11월이죠. 그죠? 그때 15,500불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신나게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최고점 대비 한 85%가 떨어졌어요. 쫙 데려가고, 그리고 그 후부터 스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거의 2배 올랐어요. 그 후에. 제가 들어간 게 32,200불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좀 빠져가지고 27,000원 얼마나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사라질 수도 있다.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이제 없는데, 근데 아직도 그 1조 달러 이상의 돈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 보면은 엄청 빨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관 자금도 꽤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인이 지금 2만 개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2만 개 중에서 한 19,990개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몇 개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코인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이 세상의 모든 코인이 사라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격을 거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싸게 사서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저희가 그럼 고를 때 좀 제가 알기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미 관리를 받는 걸로 제가 좀 얼추 알고 있거든요. 소위 그 잡거래소들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업비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니까요. 근데 진짜 거래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주식시장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거래소가 망한다 이런 거. 근데 진짜 FTX가 그 당시에 뭐 세계 2위인가 3위였는데 걔가 망해버리니까 되게 황당하게 했죠, 저 사실. 어떤 게 좀 안정적이고. 아이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절반 들어가고 있고요. 부지런한 분들은요, 코인 같은 경우도 요즘 투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코인 시장에도 단기 모멘텀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최고 많이 오른 코인을 사는 그 전략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승장에서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부지런하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걸로 봐가지고 비트코인이 그 위에 있다 하면 상승장으로 간주하고, 그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알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예 매수를 중단하고 쉬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부지런하다고 하면. 제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반으로 갈 겁니다, 그냥. 정적, 동적, 단기 전략 각각 30, 그리고 코인 5, 현금 5. 정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을 주식, 채권, 금, 뭐 현금, 달러 이런 데다가 딱 비중을 정하고 그 비중을 정한 다음에 안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6개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에요. 보통은 35% 주식, 50% 채권, 15% 금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식과 채권은 각각 절반씩 한국, 미국 이렇게 투자를 해요. 네, 그런데 5월, 10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 20, 채권 65, 금 15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요즘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미국은 달러화로 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러화 분산 투자 효과를 또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도 같이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근데 보통 이때 환율도 같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좀 덜 빠지고요. 작년도 그랬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 안 좋았는데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채권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 둘 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 미국 채권도 오르고 달러화도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한국과 미국 반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적 자산 배분이에요. 동적 자산 배분은 상승장에는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주식 ETF를 사는 방법이고요. 하락장일 경우에는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채권 또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봐가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좋았냐 나빴냐를 보고 좋았어? 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고 나빠졌어? 하면 주식을 팔아버리고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물론 이렇게 심플하진 않습니다. 요것도 전략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몇 개를 섞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팔았다는 게 이제 아니 그거는 그냥 개별주 펀드 전략인데 그거는 5월 10월에 아예 안 쓸 겁니다. 개별주 펀드 전략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퍼나 PBR가 낮고 그리고 최근 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거든요. 그리고 소형주 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얘네들을 사는 건데 그걸로 이제 돈을 이제 벌 수가 있죠. 11월, 4월에 주로 이제 그걸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5월, 10월엔 걔네들을 이제 거의 안 보유합니다. 펀드 개별주가 보통 한 이제 10년에 한 8번 정도는 주가 지수를 쉽게 이겨버리고 2번은 지거든요. 올해가 그 한 해였어요. 되게 슬퍼요. 언제 졌냐면은 2017년에 졌거든요. 그때는 왜 졌냐면은 삼성전자라는 놈이 이 시장에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빨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23년에는 이코프로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다 빨아갔어요. 그 경우에 져요. 펀드 전략들이. 그게 이제 17년에 한번 졌고 23년에 그렇게 한번 졌고요. 그 전에 진 거는 뭐 2002년, 3년 이때 한번 졌거든요. 단기 전략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지표가 굉장히 훌륭한 게 하나, 내가 아는 최고수를 따라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트위터에 올라가지고 리딩방을 해주세요. 근데 22년에 다 맞췄어요. 정말 22년에 그분을 따라했으면 50%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하는 게 제 자산의 10%가 그쪽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공교롭게도 어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답하려고. 어제가 4월 26일이죠. 그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S&P 500이 정고점을 뚫는데 실패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작년 6월부터 횡보장에 있는데 횡보장이 한 지금 3,600부터 한 4,200, 300 언저리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횡보장의 하단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3,600이 4,200이 횡보장이면은 하단은 아마 뭐 3,600에서 800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꽤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더 최근에 강했는데 얘도 한 10에서 15%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하락장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오늘 집에 가가지고 SH ETF 사야 돼요. 그게 이제 S&P 500 인버스 ETF거든요. 그거 사야 돼요. 집에 가서. 그 반대는 뭐냐 하면은 투자를 잘 못하는 개인들이 무엇을 사는가 봐야 되는데 곧버스라는 거래를 참 많이 하십니다. 곧버스라는 것이 인버스 상품이 주가가 지수가 내려가면 돈 벌고 지수가 올라가면 돈이 깨지는 상품이잖아요. 곧버스는 그게 더블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곧버스는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 상품이에요. 얘가 2016년에 10,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2,600원인가 700원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7년 만에 70% 이상이 빠졌어요. 이미 이 가격이. 근데 그래도 개인들은 이거 신나게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곧버스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인들이 순매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장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면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승장에 베팅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끝나고 그때는 장이 떨어져요. 이거를 명심하면 돼요. 곧버스 반대 전략. 개인들이 곧버스를 신나게 사면은 나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개인들이 곧버스를 신나게 팔면은 나는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 3월 말부터
개인들이 곧버스를 미친 듯이 샀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주식이 신나게 오르더라고요. 3월 30일인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2,40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2,580까지 미친 듯이 올랐죠.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왠지 지금 다시 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개인들이요 2020년 3월 말부터 곧버스를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수가 1,600대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3,100 갈 때까지 미친 듯이 곧버스를 샀거든요. 막 근데 그리고 딱 3,100을 찍은 후에 정점을 찍고 곧버스를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200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막 팔았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다시 매수하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죠. 이게 훌륭한 전략이구나.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세 개가 다 같이 손잡고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가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주식, 채권, 금이 다 같이 손잡고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을 미국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채권, 금, 달러화 이 네 개가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 아마 돈을 벌 거고요. 5월, 10월에도.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냥 주식시장 흐름상 따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빠지면 알아서 얘가 그걸 다 팔아버리고 채권 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도 손실이 있어봤자 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세계 단기 전략을 보면은 라이언 아저씨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믿습니다 하고 있고 설마 개인들이 곧버스 매매로 장을 맞출 가능성은 사실 없잖아요. 그게 그들은 늘 틀리니까. 네, 개인은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걱정이 없고 뭐 7월에도 어차피 한 달짜리니까 물론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손해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90%는 제가 망해도 뭐 크게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맥시멈 제가 6에서 7% 정도 깨질 거라고 봐요. 많이 깨지면은. 그리고 코인은 제가 이제 50%까지 깨지는 걸 각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50% 깨지면 제가 손절을 할 건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비중을 적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5%를 넣었기 때문에 정말 50% 깨진다 하더라도 제 최대 손실은 2.5%예요. 총 자산 대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견딜만 하다라는 거죠.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